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먼저 호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리던 강한 비가 오후 들어 잦아들면서 지금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네, 충청권에는 앞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수원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붉은 장대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오전까지 이곳 수원천은 산책로까지 물이 차며 출입이 통제됐는데 지금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천은 여전히 불어난 상태고 산책로 곳곳에는 흙탕물 웅덩이가 보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오후 1시쯤 수원의 시간당 최대 40.5mm의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오후 2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평택, 안성 등에 한때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광명, 과천 등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와 도로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남부소방본부는 오후 2시 기준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모두 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산 6곳, 용인 3곳 등 경기 남부 지역 17곳에서 하천 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통제됐다가 오후 3시부터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충청권에 오전까지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오후 들어 빗방울이 약해지더니 지금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제 뒤로는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도로 위에 잔뜩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대전 유성구는 오늘 아침부터 이곳 도로의 진입을 통제한 뒤 굴착기 등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충청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비도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대전에는 최고 19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 금강 홍수통제소는 충북 지역 4곳에 대해서만 여전히 홍수특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시간대 충남 예산 덕산면과 부여 규안면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공주 반포면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을 벌였고 인근 지역인 동학사에서도 거센 물살과 함께 계곡이 넘쳤습니다. 범람한 물이 계룡산 입구에 있는 상가까지 덮쳐 인근 지역이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는 인근 하천이 넘쳐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대전 자운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가 승용차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구조대원이 2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봉산동에서도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을 벌였고 추동과 신탄진동에서도 각각 나무가 쓰러져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와 보령, 예산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80여 명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또 하천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야영장 등 65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오승훈 기자 연결해서 각 지역의 호우 그리고 비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울 전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시내 하천은 모두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천변에 나가 있는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도림천 앞입니다. 네, 하천 수위가 여전히 높죠? 네, 오전까지 이곳에는 굵은 빗줄기가 계속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도림천 신대방 1교와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조금 전까지 내려졌다가 오후 3시 10분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변인 신대방역과 신림역 그리고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오후 3시 20분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는 아직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도림천 산책로는 계속 출입이 통제돼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 도림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하천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도림천뿐만 아니라 시내 29곳의 하천 모두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잠실과 뚝섬 등 서울 한강버스 선착장 5건의 운영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통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소방은 오늘 낮 1시 기준으로 비 피해 신고가 1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대수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었고 아직 침수나 붕괴 같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수 있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접근을 피하고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 앞에서 YTN 표종우입니다. 네, 이어서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화면 보여주시죠. 네, 차가 다니는 도로에 들어찬 흙탕물이 인도 위로도 넘쳤습니다. 이렇게 차들은 물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근처 공사 중이던 부지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지금 도로와 논밭은 물론이고요. 건물 앞까지 흙탕물이 가득 찬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실내까지, 건물의 실내까지 들어차면서 가지도구도 흠뻑 젖은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만 실제 집안까지 침수가 된 건 처음이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죠. 물가를 따라 우거졌던 수풀이 지금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던 둔치도 지금 보이지 않죠. 온통 흙탕물 아래로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쏟아진 비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천 수위가 평소의 3배 정도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물가를 따라 우거졌던 수풀이 지금 흔적만 남아있고 물에 모두 지금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던 둔치도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쏟아진 비에 물이 불어나서 하천 수위가 평소에 3배 정도로 높아졌다고 전해왔습니다. 호우가 내린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하천 주변에서 A씨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의 여파로 KTX 고속열차 26대와 일반 열차 32대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행 중지했던 경부선, 충북선 일반 열차 운행을 오전 중 재개했지만 일부 연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열차 26대는 20분에서 80분, 일반 열차 32대는 30분에서 150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새벽 시간대 경부선 부강역에서 서창역 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이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한 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확인된 이번 폭우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시설 피해 215건이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요,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크홀 14건, 도로 침수가 46건, 맨홀 역류 1건, 토사 유출 16건 등입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개인시설 피해도 28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많았습니다.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 금산 등에서 농지 13.6헥타가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양의 피해 놀라 급히 몸을 피한 주민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224명, 충북 160명, 세종 12명, 경북 27명 등 4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모두 423명이 임시 대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악화로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6개 항로로 가는 6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경부선 서정리 전동 구간, 충북선 오송에서 도안역 구간 등 철도 일부 구간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낮 12시 40분을 기해서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재 9개 시도 5,100여 명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입니다.
네, 비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 막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중대본의 대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오전 7시에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 담당자 간 협의는 기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인 오후 4시에는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이곳 중대본 주변은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선 오전 긴급회의에선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주민 대피 지원단을 적극 가동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돕기로 했는데 오후에서는 또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대청댐 하류에 있는 도암교, 논산천,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찰과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청주에 있는 옥화 1교, 수하천 등 이미 범람한 지역 주민은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돕고요. 이들에 대한 물자와 장비 역시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내일까지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급류 휩쓸림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통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게 현장에 파견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충청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던 비구름은 수도권을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밤 서해상으로 새로운 비구름이 들어와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다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비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수도권 등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가 된 거죠? 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북쪽 차가운 공기와 남쪽 다량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비구름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충청 지역에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집중호우를 불러왔던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산둥 반도에 머무는 새로운 비구름대가 서해상으로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비구름이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비의 고비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 강원 내륙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장맛비는 언제쯤 끝날까요? 네, 내일이면 전국의 장맛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더위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호남과 충청에 폭우가 쏟아지는 어제와 오늘도 경남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그 위쪽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덮는 이중 열돔이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북상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비구름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쯤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장마 전선 수도권으로 북상해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현재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YTN에 폭우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죠. 화면을 좀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 곳곳에서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 상황 영상으로 보시면요.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여서 차량 바퀴가 잠길 정도입니다. 한쪽에선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성인 남성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아침 출근길 차량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방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네, 앞서서 오전까지 충청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제보 영상이 또 잇따랐죠?
네, 오늘 아침엔 충청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고 따라서 제보 영상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7시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나무 재배 농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흙탕물이 가득한 밭에 화분 여러 개가 쓰러져 있고 토사가 잔뜩 흘러내렸습니다. 제보자는 농장 주위로 높이가 5에서 6m가 되는 축대를 쌓아뒀는데 산에서 물과 토사가 섞어 흘러내리면서 한꺼번에 무너졌다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8시 50분쯤에 충북 청주시 미원면 근처에 있는 휴양림 입구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 옆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주차돼 있던 차량은 보시다시피 침수돼서 뚜껑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보자는 폭우로 동네가 고립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화면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인근 청주 방향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도로 한쪽에 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굴착기가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 여러 대가 도로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10여 분 정도 기다린 뒤에야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앞서 차량이 완전히 잠긴 화면도 보여주셨는데 이 차량 통행 관련한 지자체 안내 문자도 잇따랐죠? 네, 우회하거나 서행해서 운전하라는 재난 문자가 잇따랐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터널 안에 물이 고여 있고 차량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국도 32호선 마티 터널에 물이 차오른 겁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부터 마티 터널이 침수되면서 대전 방향이 통제됐고 공주 방향 2개 차로를 양방향으로 나눠 운행했습니다. 공주시청에선 터널 구간에서 서행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대전에선 장맛비에 야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야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서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상황입니다. 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전시는 인근 도로로 우회해달라는 안전 재난 물자를 발송하고 양방향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네, 실외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들이 좀 전해졌는데 하지만 뭐 실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건물 안 피해도 있습니까? 네,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건물 안으로 빗물이 들이쳤다는 제보가 많았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쯤에 충북 진천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빼러 왔다면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쏟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 7시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아파트 1층 집안에서 촬영된 모습인데요. 아파트 지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스프링클러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아침에 안방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잠에서 깼다면서 폭우에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전해주신 사례 보면은 잠든 사이에 비가 쏟아지기도 하는데 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장마 전선이 충청권에 정말 많은 비를 쏟았고 지금도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요. 이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난 문자가 뿌려진 지역에서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 또 급경사지, 농수로 같은 위험 지역을 즉시 벗어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또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과 제보는 YTN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쉽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02-398-8282나 8585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의 안전이니까요. 예. 위험한 곳에서 대피해서 안전을 확보한 뒤에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YTN으로 들어온 피해 영상들 김혜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조금 전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오늘부터 사흘 동안 몽골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몽골 측이 준비한 공식 환영식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듯이 오후나 호렐수후 몽골 대통령 내외와 함께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주는 꽃다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을 곧 진행을 하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긴장된 사열을 받고 환영식을 받고 있는 조금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한국 정상을 몽골 대통령 부부가 광장에 직접 나와서 맞았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포 21발 발사 등의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의 비전을 담는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될 전망인데요. 지금 히토류 등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지 이에 대한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명록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있는,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몽골 대통령과 한몽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조금 전 몽골 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은 수도 울란바타르 중심지인 수바타르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이가 오후 2시부터 성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1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한국 정상을 오후나 후렐수 대통령 부부가 광장에 직접 나와 맞았고 예포 21발 발사 등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 의장대를 사열하고 후렐수 대통령의 소개로 몽골 정부 인사들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후 방명록에 서명한 뒤 지금은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두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몽골과의 상호 교류를 늘리고 핵심 광물과 식량 안보 등 실질적 분야의 협력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다른 몽골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엔 후렐수 대통령과 함께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양국 간 상생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 광물, 인프라 등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내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술 신기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 대법원이 오후 2시부터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고를 모두 기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의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대통령 수사 요건 등과 관련한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 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는 불출석했잖아요.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대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항소심에 참석했었는데요. 오후 재판이 2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상고심 재판을 청취하기 위해 잠시 휴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상고 기각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는데 이때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한 심리 없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내란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당시 몸으로 막아선 경호처 수뇌부의 경우 오늘 1심 선고가 또 있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즉각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 체계를 이용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장시간 조직적으로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기자,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청탁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가 또 대법원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등 소식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핫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고민정 의원님은 당대표 출사표도 던지셨는데 그 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39일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표결을 왜 하지 않았을까? 대체 무슨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었나? 이에 대한 해명을 그동안 김 전 총리와 각을 세워온 김어준 씨가 해줬습니다. 방송에서 당일 CCTV를 공개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는 헤어진 결심을 한 걸지 화면 함께 보시죠. 김민석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어? 감기약 먹고 잤어? 이런 의혹 제기 있잖아요. 네. 네.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결을 못한 것, 예. 뭐 이 정도 아닌가요? 쉽게 네, 그럼 표결에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건 팩트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중단 없는 개혁, 이 시대 정신이라고 정청래 후보를 생각한다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심판 아닙니까? 예. 심판이 특정 선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낙선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한 활동은 아니에요. 네, 김어준 씨가 털고 가자면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석, 김어준 두 사람의 화해 모드일지,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지. 원래 친명 대 친청 구도, 이런 구도에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네, 그 균열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개파 논쟁 좀 하지 말자입니다. 네. 친명이냐, 친청이냐, 친문이냐, 친석이냐, 끝도 없이 계속 나누는데요. 그 논쟁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를 해석하는 혹은 제 이름 앞에 꼬리표가 무엇이 붙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그것보다는 미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밝힐 거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우위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문재인계가 아닌 세대 교체를 원하는 고민정 의원님의 말씀이셨는데, 지금 어제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대1, 3대1로 두들겨 맞으면 참으로 아프다라고 했어요. 2대1은 김민석, 송영길 두 의원인 것 같고요. 3대1은 고민정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어준 씨를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3대1은 여기 나와 계신 고민정 의원님이 3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김어준 씨가 왜 방송에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 유리한 저런 화면을 틀었을까? 예. 그래서 포지션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제가 아는 김어준 씨는 뭐 그런 분은 아닐 것 같고요. 저기에도 많은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영상은 언제 밝혀져도 밝혀질 거니까 김어준 방송에서 나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런 것을 당신을 위해서 틀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비판은 굉장히 객관적인 포지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비를 붙지 마라,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3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근데요, 그 정청래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전 대표님께서는 맷집이 좋으십니다. 이런 뭐 2대1인지 3대1인지 10대1도 거뜬하게 버텨내실 수 있는 분이고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 최고위원 할 때는 6대1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쉽게 무너지거나 그럴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아마 정치적 의사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됐든 자꾸만 이게 개파로 갈라지는 모습들은 어쨌든 좋지는 않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할 때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의원님들도 꽤 많이 계셨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저 혼자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늘상 의원들이 출마 선언할 땐 동료 의원들이 쫙 뒤에 서주시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그게 든든하기는 합니다. 후보 입장에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말하는 줄 세우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요. 친문이라고 불려지는 고민정이 한번 세대 교체 해보자, 개파 같은 거 다 깨부숴 보자라고 나섰는데, 도로 다시 또 그렇고 그런 분들하고 나오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나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분들은 또 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 관습 이런 게 이번 기회에 좀 다 깨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파를 깨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개파 갈등 중입니다. 친정청래계의 최민희 이성윤 의원은 이 CCTV가 공개됐지만 아니 김민석 전 총리가 1초를 늦었든 10분을 늦었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건 팩트 아니냐, 이렇게 팩트 확인을 했더라고요, 오늘. 뭐 팩트를 팩트라고 하긴 한 거니까 뭐 저는 그 이상의 그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대1로 두드러 맞다가 3대1로 두드러 맞으니까 더 아프다.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는 그분 맷집 충분하니까 맞아도 된다는데. 맞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다. 아무리 버틸 수 있어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때리면 매우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정치적 비전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 때 개파 갈등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 개파의 차이라는 게
방금 앞서 말씀 주셨던 최민희 의원이나 누구죠? 이성윤 의원이요? 이성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그 계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비전의 차이가. 예. 이성윤 의원이 그 간계약 성분이 뭐냐 최초로 의혹 제기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CCTV가 공개되고 나서 아니 그래도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김민석 전 총리가 2시간이나 있다 온 이유가 뭔지 이걸 밝혀야 된다. 지금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심판이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 자기 30년 동안 민주당 경험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향후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너무 개입하는 발언들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계엄 당일날 있었던 일들은 표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있죠.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처럼 아예 표결에 불참하신 경우에는 다른 경우지만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우리가 파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국회를 지켰고 대한민국을 지켰다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네.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선호투표제는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볼 때는 전준위에서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의견을 냈던 건 선호투표제가 됐든 결선투표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 달라지는데 제가 문제 지적을 한 것은 이런 중요한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보고 알게 하지 말고 그 이전에 국회 안에서 즉 당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선호투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면서 이 며칠간이라도 그래도 논쟁이 좀 있었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표와 계산하지 말고 화끈하게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제기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선투표제든 자신 있으신 거죠?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윤기 사건에서 현재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 등은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영영 묻혔을지도 모르죠.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법사위에 올린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어제 상황부터 잠시 보고 오시죠. 수사권 폐지는 민생 파괴법이에요. 민생 입법이 아니고. 네, 국민의 편에 써야지 범죄자 편에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윤기 사건이 정치 검찰이에요. 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조작 기소예요. 15항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은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네,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 등이 검찰의 보안 수사로 드러난 만큼 이 보안 수사권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건 당연히 총력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이건 당연히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몇몇 그 화면에서 봤지만 민주당이 살인자 편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고 민주당이 그러면 장윤기가 정치검찰인 거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정부 여당은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정치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이 이 출발의 근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형사사법제도라는 게 출범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이 제도가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면 보안 수사권이 없다면 과연 그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아까 그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 뭐 페북에도 올렸습니다만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이 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보안 수사건으로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2022년에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또 친모가 생후 4개월에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헤드니 사건, 이런 경우도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인해서 어떤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네. 점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 전에 저희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자 하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강화할 것이냐, 얼마나 정밀하게 넣을 것이냐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는 그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폭력 피해 관련된 센터 분들이시나 뭐 혹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국민의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국회를 거부하시고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만 계속 장외에 계시는 건지 국민의힘 모두가 다 국회를 보이콧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뉴스로는 계속 밖에 계신 것만 보이거든요. 네. 그러실 거면 아예 그냥 밖에 계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닌 거라면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의견 주고 법사위에 들어오셔서 논의하고,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린 보안 수사 요구권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 지점은 다른 것보다 경찰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권력이 얼만큼 균형과 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대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이 보안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경찰을 얼만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은 보안 수사권은 없애되 보안 수사 요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수사 또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걸 우려하더라고요.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시겠다고 출사표를 내셨고, 집권 여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이끄셔야 되는 입장에서 대화의 파트너인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화면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안 돌아오더라, 안 들어오더라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국회에 있고 국민의힘이 충분히 국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집권 여당이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법사위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해법을 만들까를 고민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적으로 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해 오던 방식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제도들을 없애다 보니까 지금 이런 톱니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돌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헤드니 사건이라든지 장윤기 사건이 지금 나오면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고장난 레코드 틀듯이 보안 수사권 요구권을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다만 이것을 그냥 전당대회에 이용하겠다, 그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국회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향후도 네. 논의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 정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동혁 대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정됐던 한성숙 신입 총리 접견도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아니, 회의실조차 안내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왔다 가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떳떳한 당당한 이런 무모함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인멸과 사건 은폐를 가져온 거예요. 한편 밤마다 올림픽공원을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그젯밤에는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에 이어서 어제는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야, 국민특검 받아, 이런 팻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장 대표 특유의 캘리그라피로 추정됩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파업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이따위 짓을 하면. 네, 장동혁 대표 매일 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고 있는데 이 팻말에 대통령을 호칭 없이 부르는 반말 팻말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아까 이제 유이동 의원님께서 이 국회에 대한 또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저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저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선은 지켜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 안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 말리고는 계시는지 아니면 말리는 척하면서 그냥 동조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빨리 내부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당 대표의 행동과 말은 그 당의 얼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밖에서 해석하는 저희로선 국민의힘의 수준은 저 정도구나. 대통령을 향해서 제명하라고 부르고 나랑 싸우자. 어디 가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말리는 사람 중에 하나는 유이동 의원이신 것 같은데 멸칭 섞인 주장은 내용보다 표현만 남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은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의 독주라든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날선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주장이 좀 힘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국민들께서는 이 팻말의 문구를 기억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기억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도부가 스스로 좀 품격을 지키면 우리가 제기하는 비판도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원래 신임 총리와 면담이 있었는데 당일 취소를 하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물론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총리와의 만남도 다 약속인데 이런 걸 또 당일 취소하고 장외 정치로 나아갔다. 이 부분은 예전에 지난 2월에도 대통령과의 오찬회동도 당일 취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비판받을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 간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당일 취소는 보통 하지 않지요. 안 하죠.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하시니 기조가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같이 국회를 구성해서 끌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들어와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러한 행위들이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 반복된다면 그걸 알면서도 보면서도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그건 민주당도 그것도 바보죠. 그래서 계속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저희 민주당도 이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넘겨졌을 때는 저희 민주당도 좀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꺼내든 징계카드로 내홍의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당내 쇄신파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 연판장 등 단체 행동을 시사했고 조경태 의원은 맞불 제소에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대표에게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당론은 따라야 되지 않아요? 잘못된 당론은 따를 필요가 없지요. 조경태가 만약에 그때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서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따랐다면은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네, 조경태 의원은 자당 국회 부의장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한 상황인데 지금 친한계나 또 대한과밀의 의원들에게 향하던 징계의 화살이 조경태 의원에게 몰렸다. 좀 국면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뭐 제가 윤리위원이거나 뭐 지도부가 아니어서 그 의도가 또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당내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등의 상황이니까 저희가 과거에 또 갈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서 고민정 의원님도 민주당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희 당도 우리 국민의힘도 미래에 대한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좀 거듭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런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징계 이야기만 하니까 또 징계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때 그것이 당의 조직과 기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저 논란들이 갈등만을 조장하고 분열만을 결과로 가져오는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논의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징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거 끝나고 반짝 올랐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이 징계 정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옳지 않죠. 저는 유희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징계의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까지도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엇이 됐든 이렇게 당내에서 뭔가 계파 갈등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은 국민들에게는 인상을 쓰게 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게 양당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 사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멸칭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 정도의 자리에 계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좀 자제하기를 요청하는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게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좀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조금 멈춰 세워주는 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 계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큰 어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역할을 할 중진 의원들이 있을까요? 중진들이 그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진들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면 저는 그때는 뭐 분명히 중진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진들의 역할이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그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문제를 화합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뭐 중진들의 그런 목소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양당 상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우특보 속에 폭우가 쏟아졌던 충청권에서는 오후 들어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극한호우에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침수됐고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가덕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무너진 옹벽이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 있는 경사로에서 무너져 내린 옹벽 보이실 겁니다. 이 바닥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이 토사 일부도 같이 쓸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옹벽 바로 앞엔 요양원이 있는데 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충청권 전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오후 1시 40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밤사이 충북 청주와 보은에는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금강홍수통제소는 청주와 옥천 등 4곳에 홍수특보를 유지 중입니다. 또 경보가 내려진 곳 주변엔 하천 범람에 대비하라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비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밤부터 충청권에 내린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충북에서만 나무 쓰러짐과 배수 등 모두 300여 건이 접수됐는데요. 충북 괴산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 일부를 막아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옥천에선 배수구에 토사가 쌓이면서 걷어내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보은에선 주택 마당이 침수되면서 집안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청주 강내면에선 하천 일부가 범람해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가 침수됐고 인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예산과 부여에선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고 공주와 세종에선 도로와 상가, 주택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대전 자운동에서는 도로 침수로 운전자가 승용차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고 추동과 신탄진동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충청권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충청권에선 이번 장맛비로 주민 300여 명이 사전 대피했고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등 160여 곳이 통제됐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축대 붕괴나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낮 한때 퍼붓듯이 쏟아졌던 비는 오후로 접어들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기 용인시 신갈천입니다. 네, 뒤로 하천이 보이는데 유속이 굉장히 빨라 보이네요. 네, 오늘 내린 강한 비의 영향으로 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랐는데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이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산책로까지 한때 물이 잠겼는데 안전을 고려해 이곳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용인 지역은 아침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낮 12시쯤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비가 9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오늘 용인 지역은 시간당 최대 34.5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89.5mm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 기자 있는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낮 12시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지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며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낮 한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경기 남부 소방본부는 낮 3시까지 집계된 비 피해 신고가 모두 8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쯤 시흥시 안현동에서는 물이 차오른 도로에 차량 4대가 갇혀 모두 4명이 구조됐습니다. 다만 폭우로 인해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신갈천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 개발 기대감 속에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서 광주광역시 군공항 부지 826만 제곱미터 외에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우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네, 새벽부터 침수에 당황한 시청자들이 보낸 제보 영상이 YTN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지반이 약해지면서 토사가 무너진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논밭이나 야산 할 것 없이 토사가 쏟아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낭떠러지처럼 되어버려서 안전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나무재배 농원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농장 주위로 높이가 5, 6m 되는 축대를 쌓아뒀는데 산에서 물과 토사가 섞여 흘러내리면서 엉망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주유소도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충남 천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닐하우스 사이로 물이 차올라서 길이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면에 있는 농장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참깨와 들깨를 심어둔 밭이 침수돼서 모두 물에 쓸려 내려갔다며 올해 농사를 모두 망쳤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도로 옆에 있는 야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로 한쪽엔 나뭇가지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굴착기가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인근 청주방향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제보자는 나무가 쓰러진 바람에 차량 여러 대가 도로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10여 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야 지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침수된 곳도 많았습니다. 주로 충청권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네, 청주와 세종, 대전 등 충청권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는 남성의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가득한 흙탕물로 주차된 자동차는 반쯤 침수가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제보자는 차량 대여섯 대가 침수된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도로와 논밭은 물론 이 건물 앞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가게로 보이죠? 새벽 6시쯤 상황이라는데요. 물이 실내까지 들어차면서 가재 도구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제보자는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됐지만 실제 집안까지 물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구조 상황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쪽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소방대원의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인천 운현동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번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 안에서 촬영한 건데요.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여서 차량의 바퀴가 잠길 정도입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한쪽에선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성인 남성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출근길 차량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지금은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곤 있지만 아직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홍수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과 제보는 YTN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면 영상을 이렇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서울에 올여름 처음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하게 퍼붓던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전국의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북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비구름은 대부분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워낙 강한 비가 집중됐던 만큼 한강 수위는 오전보다 1m 정도 높아져서 4.1m를 넘어섰고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변 무대도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밤부터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 상황 자세한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구름이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전남과 영서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위치해 있는데요. 빗줄기도 대부분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다시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앞으로 영서에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 오겠고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고정하는 등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호우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 동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요. 경북과 제주를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북, 경산, 의성, 칠곡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도 추가로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겁니다. 저희 자세한 기상 속보들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까지 강하게 쏟아졌던 비는 대부분 약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점차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밤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비상인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강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시간 전만 해도 정말 무섭게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한 비구름대가 이 북동쪽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비가 다소 약해졌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실까요? 예. 이 왼쪽이 오전 11시, 오른쪽이 오후 3시 레이더 화면입니다. 이 수도권에도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서울은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 길게 이어졌던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북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이 비구름마저도 모두 북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이렇게 유입돼서 비구름이 서해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예. 지금은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공기 충돌도 약해졌고 서해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도 점차 줄면서 이 기존 비구름이 전부 빠져나간 겁니다. 네, 뭐 지금 비가 약하긴 하지만 밤 동안 비구름이 이제 들어와서 수도권이랑 강원도에 또 많이 내릴 수가 있다고요? 네, 조금 전에는 서해에서 들어오는 비구름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밤부터는 다시 한번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밤 9시부터 서해안에 비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서울 등 수도권은 자정 전후쯤에 비가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북부와 강원 부근을 지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어젯밤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하겠지만 오늘 밤에도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꾸 우리가 잠든 사이에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커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밤에 집중되는 걸까요? 네, 우선 낮에는 따뜻한 공기가 계속 솟아올라서 하층의 빠른 흐름을 방해하지만 이 밤에는 이런 움직임이 줄면서 수증기가 더 잘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한층 더 강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행성 폭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만 어제와 오늘은 여기에 북쪽의 찬 공기가 밤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시점까지 겹치면서 비가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라서 무조건 폭우가 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 밤에 찬 공기까지 유입되는 조건이 겹치면서 비가 더 강해진 겁니다. 네, 이렇게 특보 상황이 내려지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잖아요. 이게 발송되는 기준이 있다고요? 네, 우선 극한호우는 이 발생 위치나 강도를 미리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실시간으로 비구름을 감시하다가 위험이 커지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예.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 이 경기도와 충청, 강원, 호남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mm면 발송이 되는데요. 기상청은 올해부터 여기에 한 단계 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제도도 도입했는데 이번 비에서는 아직 발송되진 않았습니다. 네, 보통 비구름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강한 비가 집중되는 이유가 있죠? 네, 조금 전 레이더 화면에서도 보실다시피 이 비구름이 노란색과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여러 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공기가 서로 충돌해서 비구름을 압축시킨다고 해도 이 공장에서 압축기로 철판 찍어내듯이 이 특정 지역에만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모양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구름 안에서도 어떤 쪽은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새로운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구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장시간 머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 밤부터 비가 다시 내리면 언제쯤 그칠까요? 네, 우선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비구름대도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북한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내일 오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도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비가 그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비 한 번 오면 상당히 강하게 쏟아지곤 하는데 이게 바다 수온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위성으로 관측한 우리나라 주변 수온을 지난해와 비교해봤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왼쪽이 지난해 7월 7일, 오른쪽이 그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변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남쪽 해상을 이렇게 보시면요. 남쪽 해상은 30도를 넘는 곳이 올해가 더 붉게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먼 남쪽에서는 열대요란이나 태풍이 발달하기에도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따뜻한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물탱크가 커진 만큼 이 비구름도 한 번 터지면 예전보다 더 많은 비를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열대야 주의보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곳 남부 지역은 지금 폭염 비상인데 남부는 폭염특보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비가 약하거나 내리지 않는 남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남과 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전남 완도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오늘도 경주는 34도까지 올랐고 포항과 밀양, 양산, 완도 등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낮 동안 더위가 강했던 지역,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도 칠곡과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조금 전에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은 비 피해 조심해야겠지만 남부는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한쪽은 호우주의보, 한쪽은 열대야주의보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태풍이 남부 폭염을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며칠 전 영상인데요. 붉은색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풍 주변에는요. 붉은색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수증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지면서 이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강해질 전망인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에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날씨 전망들 김민경 기상전환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물난리가 난 중국 남부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네, 돼지 농가에서 돼지 16,000여 마리가 떠내려가고 뱀 사육장에 독사 900마리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 짙게 달린 중장비가 물에 떠내려오는 돼지를 건져 올립니다. 不急不急不急就是现在！哎呀，这头应该有600斤了。 중국 남부 광시 좌족 자치구에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서 양돈 농가에도 홍수가 덮쳤습니다. 휩쓸려간 돼지 16,000마리 가운데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구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10억 원 넘는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중국 최대 뱀 사육 지역인 광시 한 양식장에선 코브라 같은 독사 900마리가 풀려났습니다. 주민 여럿이 뱀에 물렸는데 여성 한 명은 침수로 고립된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길가에 난데없이 등장한 얼룩말 한 마리. 근처 동물원에서 기르던 새끼 뱀 암컷이었습니다.
이 밖에 사슴, 알파카, 낙타, 타조 등 20종, 100마리 넘게 동물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자 3마리를 비롯해 곰, 늑대 등 맹수류는 우리에 갇혀 익사했습니다. 我们赶快把那个猛兽区全部锁死，一旦放出来，它就会吃啊。 동물도 예외 없는 수마의 소나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더라도 전염병과 사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보안수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안에 마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강화됐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개정안을 기존 법안과 병합을 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시정조치권,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강화가 되어 있고 보안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1개월 안에 마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1시부터 지금까지 4시간 동안 불이 난 서울 가련동 빌라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라 지붕은 거뭇하게 그을려 있고 창문의 유리창은 깨져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3층 세대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몸을 급히 피했던 주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3층에서 이렇게 솟아서 소방차를 하고 온 데가 없던 것 같아요. 대략 한 5대, 6대 정도가 왔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경찰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화재 진행이 시작이 됐고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죠. 네, 불이 났던 집 안방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1학년 여자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는 집을 비웠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기들 둘이 심정지들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항상 우리가 옆에 살았잖아요. 꼭 보면 인사하고 다니고 그랬거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아이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장현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경찰이 뒤늦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신 TF의 내부 비리 수사대까지 신설하기로 했는데 흔들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경찰이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출범 즉시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해 수사제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수사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 수사대도 신설됩니다.
내부 비리 수사대는 전국 주요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내일 귀국 직후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일선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논란 이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조처한 데 이어 서둘러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잇따른 쇄신 조치가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경찰 조직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항의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책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장 대표와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등 장 지도부는 오늘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청장이 자리에 없다며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장 대표 등은 1시간가량 항의하다 철수했습니다.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던 사령탑에 10년 만 복귀해 여론은 들끓었고 축구계 인사들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았습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중동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미군이 이틀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니라면서도 이란이 또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 예고에 이어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이틀째 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점인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등 이란 남부와 이란의 핵심 전략 항구인 차바하르에서도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면서 또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과 함께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We'll take them out if we have to. 이란에 돈줄을 주기 위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도 할 수 있다며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수위를 높였지만 전면전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When they hit, we hit. You know, it's what we use their language. We speak their language.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후속 협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협상 데드라인인 8월 1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이란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으로선 실현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 브렌트유는 5.2%, WTI도 4.37% 급등해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며 4개월도 남지 않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이틀째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가 오늘 새벽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쿠웨이트에서도 미사일 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인근의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자국 방공망이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의 구체적인 공습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란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은 미군이 이틀째 공습을 단행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는 침략한 적과 그 공범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합동군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의 공습에 대해 파괴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날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등 8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미국이 양해각서를 모조리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رئیس مجلس هم با برشمردن موارد نقض تفاهمنامه به وسیله آمریکا از نقض ترتیبات ایرانی در تنگه هرمز، تهدیدهای مداوم به حملات نظامی بیشتر، حمله به مناطق جنوبی ایران، بازگرداندن تحریم‌های نفتی و استمرار تجاوزهای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 لبنان.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 복원과 공습으로 합의틀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슬람 경전 꾸란 구절을 인용하며 국가의 이익과 주권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틀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며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협상 가치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 정작 상선을 공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나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1조 4천억 원 넘는 순매수로 0.6% 오른 7,292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5.3%나 급등했고 삼성전자는 0.2%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7.6원 오른 1,506.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충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누수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 용화초등학교가 건물 누수로, 운호중학교와 운호고등학교는 운동장 침수로 오늘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화초에서는 교사동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31개 교실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가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청주 남이초와 남성초, 운천초 등에서도 교실과 운동장 침수와 수목 전도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창고등학교와 청성초등학교 등은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YTN에 들어온 생생한 비 피해 현장 제보 영상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들이치는 빗물에 앉아있던 고양이도 펄쩍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반려동물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문을 열자마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며 고양이와 토끼 여러 마리를 옮기는 것도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119에 신고해 함께 대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도로를 따라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고 주차된 차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인데요.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배수가 되지 않아서 도로에 물이 고여 회사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네, 하천에 물이 넘쳐서 흙탕물이 자전거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근처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눈에 띄게 수위가 높아진 데다가 평소에 자주 산책하던 곳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도로와 논밭은 물론 건물 앞까지 이렇게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실내까지 들어차면서 가재도구도 흠뻑 젖어버렸는데요. 제보자는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됐지만 실제로 집안까지 침수된 건 처음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흙탕물로 뒤덮인 도로를 차량이 천천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바퀴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찼는데요. 한쪽에서는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성인 남성의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아침 출근길 차량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충북 청주로 가보시죠. 도로 옆 논에 물이 가득 찼고요. 주차돼 있는 차량은 침수돼서 이렇게 저기 하얀 거 보이시죠? 뚜껑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미원면 근처에 있는 휴양림 입구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했던 도로 한쪽을 막아서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폭우로 동네가 고립될 것이 걱정된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네,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 영상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물에 잠겨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 물이 찼습니다. 마치 저수지처럼 보이는데요.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8시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하천도 물이 불어나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충남 공주시로 가보시죠. 터널 안에 물이 고여 있고요.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국도 32호선 마티터널에 물이 차오른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부터 마티터널이 침수되면서 대전 방향은 통제가 됐고요. 공주 방향 2개 차로를 양방향으로 나눠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청은 터널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라고 안전물자를 발송했습니다. 네, 제보 영상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서 길가 곳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이미 바퀴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보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물이 사람 무릎까지 차올랐다며 운전하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4년 전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던 때가 떠오르실 텐데요. 네, 도심 침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 올해는 도시 침수 예보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올여름 도심에 쏟아질 극한 호우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규입니다.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대체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남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고 빗줄기도 굵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중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으로 다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어제부터 충청도에 200mm 이상, 경기도에 2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린 곳이 있고 서울에서도 많은 곳은 10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남부 곳곳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수도권도 주의 단계까지 올라 있고 산사태 특보가 발효된 곳들도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해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일부와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사이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